물질 소비가 무한히 증가하면서 지구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시점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거대한 폭주가 일어나면서 인류세 위기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 소비가 지속한 가능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게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 된다, 순환 경제로 가야 된다, 플라스틱이 없는 탈플라스틱 사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기후위기와 순환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기후위기는 아마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후위기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2015년에 체결된 파리 협약이죠. 2015년에 협약이 체결되고 2020년부터 발효가 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파리 협약에서는 이제 세 가지 목표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이죠.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1.5도로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예요.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1.5도로 억제하자, 이건 아니에요.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1850년부터 1900년까지 산업화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1.5도로 억제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2021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1.1도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남아있는 여유 온도는 0.4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구 평균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위의 온도와 육지 위의 온도를 다 합한 평균 온도예요. 바다 위에서는 온도 변화가 적잖아요. 육지 위에서는 온도 변화가 크죠. 그러니까 평균 온도 상승이 1.5도면 육지에서의 온도 변화는, 온도 상승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로 상승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는 더 살기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5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상승 억제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될 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 혹은 넷제로 상태를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소 중립 얘기는. 근데 그럼 탄소 중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탄소 중립의 핵심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흡수하는 양만큼만 인간이 배출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흡수하는 양과 인간이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양이 같아지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0이 되잖아요.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농도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배출하면은 지구가 다 흡수해버리게 되니까 대기 중에서는 추가적으로 온실가스가 더 증가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돼버리게 되면은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양이 더 증가하지 않으니까 기후위기가 중지가 스탑이 되면서 기후위기가 안정된 상태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탄소 중립 넷제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지구가 흡수하는 양을 인위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양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지금 1년에 한 600억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이것을 한 100억 톤 정도로 500억 톤을 줄여야 탄소 중립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2020년부터 기후협약이, 파리협약이 발효를 해서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자. 그러면 이제 30년의 숙제가 우리한테 주어진 건데, 인간한테 30년 숙제를 던지면 어떻게 해요? 30년 동안 숙제하라고 주면은 숙제 안 하죠. 놀다가 2049년쯤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지? 그러면서 막 밀린 숙제 하나 몰아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탱자탱자 놀다가 나중에 몰아치기를 할 거니까
그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2049년에 대책을 세우면 이미 늦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목표를 주는 겁니다. 2030년 목표를 주는 것이죠. 2030년 목표는 무엇이냐?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45%를 줄여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가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2030년 동안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국가 단위로 2030년까지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NDC라고 해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그래서 NDC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은 2030년까지 각 국가별로 자발적으로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대비해서 45%를 줄여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양은 그 파리 협약이 2020년부터 발효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0년 동안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해서 8%씩 따박따박 줄여 나가면 요 목표에 도달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를 줄이는 양이 어느 정도일까요? 인간이 잘 이해를 못할 것을 우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예시를 하나 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예요. 코로나.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죠. 경제 활동이 위축됩니다. 전 세계 경제가 봉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GDP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202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대비해서 7%에서 8% 정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냥 앞으로 매년 코로나만 와주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힘든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결국 이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나가버렸어요. 자료가 안 넘어가면 얘가 저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아니, 배터리가 나갔다고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거하고 쓰레기 문제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걸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화석연료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태우면 안 된다.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된다. 이게 에너지 전환이잖아요.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시키고, 그다음에 그 태양광 발전을 늘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쓰레기 분야에서는 에너지 전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이 어렵다. 에너지 전환과 동시에 우리의 물질 소비 방식도 같이 바뀌어야만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거냐의 문제죠.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무한정 늘린다고 해서 에너지 전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재생에너지 양을 무한정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의 총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늘어나야 중간에 딱 만나면서 에너지 전환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에너지 전환이 성공하려면 재생에너지 공급을 어떻게 늘릴까라는 것을 한쪽에서 고민을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우리의 에너지 사용량을 어떻게 줄일까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에너지 사용량의 대다수는 산업과 상업 분야에서 일어나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비중은 전체 전기 사용량이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산업과 상업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소비량을 어떻게 줄일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방식이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료를 덜 쓰고 우리가 사용하는 원료는 재생 원료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철을 한번 예로 들면요. 1톤의 철을 만드는데 철광석을 투입해서 철을 만들 수도 있고 고철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철광석을 투입해서 만들면은 2.4톤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그러니까 2.3톤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고철을 투입하면은 0.4톤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알루미늄을 만들 때, 알루미늄 1톤을 만들 때 13.5톤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데요. 알루미늄을 재활용하게 되면 0.3톤이 배출돼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재활용하는 것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98%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것만큼 재생자원, 그러니까 재활용을 잘해서 재생자원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화석연료가 에너지로만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죠. 화석연료가 원료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석연료가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플라스틱이에요. 석유로 플라스틱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해서 플라스틱을 태우게 되면 결국은 석유를 태워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연료로, 에너지로 사용되는 양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탈플라스틱 활동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비화석 연료 분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죠.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화석 연료에서만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화석 연료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대표적인 영역이 농업이에요. 논농사 같은 경우에도 그 땅을 갈아엎고 논에 물을 대고 하는 과정에서 땅 속에 있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요. 논에 물을 대는 과정에서 물 속에서 유기물질이 썩으면서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요. 또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축산이죠. 사람들이 자꾸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70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 한 사람당 고기 소비량은 5kg이었어요. 지금은 얼마냐? 54kg입니다. 50년 만에 한국 사람 1인당 고기 소비량이 11배 증가를 했죠. 물론 그 양놈들보다는 좀 적어요. 저쪽에 서양 애들은 1인당 1년에 한 100kg를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 54kg까지 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꾸 서구식 식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고기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축산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축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원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반추동물이 문제가 되는데요. 반추동물은 이게 트림을 하잖아요. 그리고 방구를 끼잖아요. 반추동물이 트림을 하고 방구를 끼면서 내는 게 메탄이거든요. 메탄 1톤이 이산화탄소 21톤이 배출되는 것과 동일한 온실 효과를 야기를 합니다. 아주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그 소들이 뭐 방구 얼마나 낀다고 뭐 그렇게 호들갑 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 한우는 조금 덜해요. 미국 소같이 덩치가 큰 놈들 있잖아요. 이런 놈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놈들은 1년에 소 한 마리가 메탄 거의 64kg 배출해요. 만약에 이런 소가 15억 마리 있다고 생각하면 15억 마리 곱하기 64kg 곱하기 20이라면 소들이 방구나 트림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거든요. 1년에 한 20억 톤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이 7억 3천만 톤이에요. 소들이 방구나 트림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우리나라가 1년에 배출하는 양이 3배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방구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 있냐? 얘들이 똥오줌을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 분뇨가 있어요. 이 가축 분뇨가 보관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썩잖아요. 썩으면서 메탄이라고 하는 것이 배출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의 돼지 농가 같은 경우에는 다 슬러리 돈사잖아요. 슬러리 돈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똥오줌이 한쪽으로 와서 구멍으로 밑으로 다 내려가고 축사를 청소하면 청소한 물들도 한꺼번에 다 내려와서 밑으로 다 고이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똥오줌하고 축사를 청소한 물들이 한꺼번에 다 모이게 되면 밑에서 썩게 되죠. 썩는 과정에서 메탄도 배출되고요. 다음에 아산화질소라는 가스도 배출됩니다. 아산화질소는 메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아산화질소 1톤이 배출되는 것은 이산화탄소 300톤이 배출되는 것과 동일한 온실 효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축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만 하더라도 소들 같은 반추동물이 방구 끼고 트림하면서 배출하는 메탄이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똥오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직접 배출량이고 간접 배출량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소들이나 돼지들이나 닭이 먹을 수 있는 사료를 대느라고 옥수수하고 콩을 키우잖아요. 이런 콩을 키우고 가공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있는 것이죠. 특히 지금 아마존의 밀림 같은 것도 밀어버리잖아요. 소들을 키우려고, 그리고 소들의 사료를 키우려고. 그러다 보니 축산 때문에 숲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석연료가 아니더라도 축산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식단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과 같이 계속 무한히 고기 소비를 즐기는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든 고기에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고기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우리의 식단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시멘트예요. 시멘트는 석회석으로 만드는데요. 석회석은 그러니까 화학식을 보면 CaCO3 탄산칼슘인데요. 시멘트를 만드는 게 어떤 공정이냐면 석회석을 캐내가지고 석회석을 1450도의 고온의 돌을 굽는 거예요. 석회석을 1450도의 고온에서 굽게 되면 석회석 안에 들어가 있는 이산화탄소가 뿅 하고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시멘트를 만드는 공정 자체가 땅 속에 묻혀 있는 탄소를 캐내는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건설 산업 구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화석연료가 아니더라도 땅 속에 묻혀 있는 이산화탄소가 계속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화석연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단순히 에너지만을 바꾸자가 아니라 우리의 물질 소비 전체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물질의 총 소비량을 줄이면서 재활용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기후위기에 온전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 이용 방식의 전환,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우리가 가야만이 기후위기에 온전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좀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식품의 환경 영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제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영양 섭취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구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1인당 섭취하는 영양, 칼로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식품을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이 총 식품 소비량을 조달하기 위한 식량 생산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인 것이죠. 지금 현재 80억 인구잖아요. 올해 11월이 지나고 나면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돌파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206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100억 인구 시대가 올 거라고 유엔에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고민은 100억의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과 자원과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의 문제이죠.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지구가 사실은 크게 지구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는 40억 정도로 봐요. 식량도. 근데 지금은 80억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숲을 파괴해서 계속 농경지를 늘릴 수밖에 없고, 그 농경지에 비료와 농약을 퍼부어서 인위적으로 식량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80억 인구를 부양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서 지금 100억의 인구까지 먹여 살려야 되고, 그나마 계속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1인당 식품 섭취량도 늘어나게 될 텐데, 앞으로 이 늘어나는 식량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계속 밟아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숲을 밀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숲을 밀어버리면서 그 숲을 계속 농경지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한 연구 결과 따르면은 앞으로 100억 인구를 먹여 살리려고 하면은 한 인도 2배 정도 되는 규모의 농지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숲을 그만큼 밀어버려야 된다. 근데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숲을 또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숲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곳이니까 숲을 오히려 보존하면서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앞으로 식량 위기를 해결하려면은 이 숲을 계속해서 파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경로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방법은 뭡니까? 지금 있는 농경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있는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식량만으로도 100억의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실현 가능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첫 번째가 고기를 줄여야 된다. 왜?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곡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줄이고 이 곡물을 인간에게 직접 인간이 직접 섭취하는 방식으로 영양의 효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낭비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에 생산되는 식품의 30%에서 40%가 그냥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먹지도 않고 버려지는 이 식량들의 손실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한 3분의 1 정도가 식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부터 시작해서 이 식품을 가공하고 우리가 먹고 이것을 버려서 쓰레기로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식품 산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의 측면에서도 우리 식품 산업에서의 식량 손실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과장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주 가능한 토지의 절반이 농업에 사용되고 있고요. 이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 중에서 80% 가까이가 축산에 사용되고 있고, 곡물을 키우는
작물을 키우는 토지는 23%밖에 안 되는데 인간에게 공급되는 칼로리의 82%는 곡물에서 오는 것이고 축산을 통해서 공급되는 칼로리는 18%밖에 안 됩니다. 단백질 공급의 경우에도 40% 정도만이 고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축산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고 실제 60%는 곡물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농업 토지의 23%만을 곡식을 키우는데 사용하지만 실제 우리의 식품의 영양분 섭취의 대부분은 곡물 기반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결국 축산의 가성비가 엄청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기가 맛있기는 하지만 축산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식품을 조달하는 방식은 토지 이용의 측면에서 엄청나게 가성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숲을 파괴해서 토지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산의 비중을 줄여서 축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작물을 키우는 농지로 전환을 시켜서 곡물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뭐 진짜 고기를 사람들이 덜 먹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기를 끊을 수 없으니 고기가 아니라 대체육 시장을 개발을 해서 곡물을 가지고 고기 맛이 나는 고기를 만들자. 이렇게 아니면 미생물을 배양해서 그 미생물을 가지고 대체육을 만들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체육에서 개발된 것들이 완전한 고기 맛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체육이 갈 길은 멀기는 한데 고기를 먹어야 한다면 꼭 진짜 축산을 통해서 고기를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체육 방식으로 사람들의 고기를 먹는 만족감은 주면서도 축산으로 인한 환경 영향은 피하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다양한 근데 좀 연구자마다 다르긴 한데 그냥 평균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온실가스가 식품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먹는 식품의 종류별 탄소 배출량입니다. 그러니까 1kg의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온실가스가 얼마가 배출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역시 소고기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소고기 1kg을 공급하기 위해서 온실가스가 60kg이 배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쌀 한번 볼까요? 쌀 1kg을 배출하는데 온실가스가 4kg이 배출이 되는 것이잖아요. 위에 보게 되면 결국은 그 축산 쪽이 압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기를 많이 소비하는 것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식량 낭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약간 좀 올드한 자료기는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 세계의 식량 생산의 3분의 1이 그 로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작물을 재배하면서, 그러니까 수확하는 과정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작물들은 농지에 그대로 버려버리고 상품성 있는 작물들만을 수확을 한다. 그리고 보관을 할 때에 이제 보관 설비가 부족하면 막 지들이 그 창고에 가서 곡물을 갉아먹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버리는 낭비가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소비 단계에서 우리가 먹고 그냥 안 먹고 버리는 쓰레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의 낭비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통상적으로는 선진국에서는 소비 단계에서 사람들이 안 먹고 버리는 양이 훨씬 많다. 이런 낭비가 일어나고 있고 저개발 국가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냉동 보관 창고라든지 냉장 보관 창고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안 되어 있어서 허름한 창고에서 곡물을 보관하다 보니 거기에서 막 지들이 먹고 아니면 뭐 비 맞아서 썩고 이러면서 버려지는 식량 낭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견해였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잘 사는 나라에서도
수확하는 단계에서의 버려지는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잘 사는 나라에서 수확하는 단계에서 버려지는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상품성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라든지 때깔이라든지 이런 게 안 받쳐주면 그냥 아예 시장에 안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산지에서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낭비가 오히려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이 식품 산업에서 나온다고 했는데요. 식품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24%가 식품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때문에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6%가 식품 손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UNEP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식량 소비량의 17%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상황을 살펴본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CJ 있죠. CJ의 식품. CJ 공장에서 반품된 식품 혹은 유통기한 때문에 폐기된 식품을 투기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충남의 논산 지역에 식품 폐기물이 투기된 현장들이고요. 이거는 경북 성주에서 찍힌 사진들인데, 경북 성주가 참외 산지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외를 따고서 이게 그 시장으로 가지 못한 참외들이 낙동강으로 이렇게 뿌려진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공장에서 혹은 농업 산지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낭비가 엄연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고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농업에서 비일비재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산지에서의 이런 그리고 식품 공장에서 많은 낭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나서 10년이 지난 2005년에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2005년에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혹은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이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되냐면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의도치 않는 효과가 나타나요. 매립되는 쓰레기가 확 줄어들거든요. 옛날에는 재활용품이 일반 쓰레기하고 섞여서 매립지로 확 갔잖아요. 근데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시작되잖아요. 왜냐하면 재활용품은 공짜,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는 돈을 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재활용되는 재활용품 너도나 다 분리배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가 확 줄어들어 버려요. 이건 좋은 거죠. 근데 이건 좋은 건데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이 쑥 빠지다 보니까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 안에 들어가 있던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품까지 섞여서 쓰레기가 이만큼 많으니까 곳곳에 숨어올 수가 있었는데 재활용품이 싹 빠져버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더 이상 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 속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비중이 제일 많으니까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매립장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야기하는 악취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매립장에 들어가는 막 쓰레기 차에서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가 줄줄줄 새면서 막 도로가에 뿌려지고 그것 때문에 악취 날리고 파리 끓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 매립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되고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지 말라라고 대대적으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 종량제가 1995년에 시행되고 난 이후에 1996년이 되면은 수도권 매립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예 수도권 매립지를 폐쇄시켜버려요. 도로를 막아버려요. 쓰레기차 오지 말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에서는 1997년에 법을 개정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은 금지하겠다. 그 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2005년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서 또 파행이 벌어져요. 어떤 파행이 벌어지냐?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이 많잖아요. 물기가 거의 85%예요. 물기가 흥건한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서 이것을 사료로 만들든지 퇴비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도시에서 무지막지하게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이것을 그 단기간에 사료나 퇴비로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을 짜내야 돼요. 물을 짜낸 다음에 건더기만 가지고 빨리 사료나 퇴비로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처리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또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공장에서 폐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100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평균 폐수가 한 60에서 70% 정도 나와요. 그럼 이 또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하면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공정에서 이게 100% 그냥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음식물 재활용 공정에서는 일부만 재활용이 되고 또 폐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리게 되는데 이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하냐? 바다에 버리자. 그래서 2005년 음식물 쓰레기 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2004년에 이 폐수의 해양 투기를 허용해줘요, 법으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바다에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 폐수가 버려지게 됩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가 저기 재활용 업체로 가서 거기서 다시 폐수를 짜낸 다음에 이 폐수를 다시 바다로 가져가서 또 뿌리는 거예요. 삽질도 이런 삽질이 있나 싶죠. 그런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어떻게 왜곡시키냐 하면 바다로 쓰레기를 뿌리는 게 폐수를 뿌리는 게 굉장히 싸요. 한 2, 3만 원만 주면 바다에 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자체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받잖아요. 재활용 업체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가령 7만 원을 받는다. 7만 원을 받으면 그냥 가져가서 이거를 폐수로 짜내가지고 그냥 바다에 3만 원 주고 버려버리면 바로 4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재활용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에서 폐수를 짜낼 때 최대한 폐수로 많이 빼내는 게 이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건더기들도 그냥 파쇄해서 그냥 음식물 쓰레기 폐수에 섞어버리는 그런 편법, 불법이 성행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제대로 재활용되는 양보다 갈아서 폐수로 바다에 뿌리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원화를 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지자체 위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지자체가 입찰을 줄 때 자기들이 위탁을 주는 거니까 싸게 부르는 사람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재활용을 하려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재활용하는 업체는 재활용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비용을 비싸게 불어야 되는데 비싸게 부르는 업체는 낙찰을 못 받게 되죠. 입찰에서. 오히려 바다로 폐수를 많이 뿌리는 업체가 싼 가격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지자체 입찰에서 편법을 잘 저지르는 업체가 입찰을 쉽게 딸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그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장 자체가 하향 평준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2004년에 허용되고 난 다음에 13년이 되었어야 이 폐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게 금지가 됩니다. 사실은 요 10년 정도의 기간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의 역사에서 잃어버린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계속 얘기를 듣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이 진짜 제대로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잖아요.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산업이 제대로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16,0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한 98%는 다 분리배출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혹은 식량 낭비 관점에서 이제 한번 봐야 될 게 이제 소비기한 표시제죠. 이게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유통기한 표시제도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 관점이에요. 생산자 관점에서 식품을 최적의 상태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식품의 그 품질이 조금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면은 이건 유통기한 지나서 이건 못 팔아 폐기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소비기한은 소비자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식품을 문제없이 상하지 않는 상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유 하나만 따지게 되면은 우유의 유통기한은 10일인데요. 소비기한은 60일이에요. 유통기한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냉장 보관만 잘하면 우유는 60일까지 보관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10일이 지나면 유통기한 지났다고 다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건데 사실은 유통기한이 10일로 정해지면 딱 10일을 지키나요? 한 8, 9일만 돼도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이거 유통기한 다 됐네. 그러니까 이 유통기한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식품 폐기를 조장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독 이런 후진적인 유통기한 제도를 고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행히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2023년부터 소비기한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다행스러운데 이 중에서 우유는 또 빠져요. 우유는 2023년이 아니라 2031년부터인가요? 아마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낙농업체들이 낙농농가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유가 과잉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표시 제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우유가 먹지도 않는 상태에서 폐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은 우유 소비가 정상화되게 되면서 우유의 지금 과잉 생산되고 있는 우유가 그러니까 실질 소비로 줄어들게 되겠죠. 이러면 낙농업체들 입장에서 우유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낙농농가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하면서 우유에 한정해서 소비기한 적용을 2030년 이후로 대폭 늦추게 되는데요. 낙농농가들 입장은 냉장 보관을 하는데 이게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늘리게 되면은 보관기간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우유 마시면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학적으로 냉장 보관을 하면은 60일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자꾸 소비자들의 안전을 내세우면서 이런 식품 낭비를 조장하는 것이냐? 낙농농가 입장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식품회사와 유통 단계에서 이 식품의 폐기를 금지해야 돼요. 여러 가지 공정불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반품됐다든지 아니면은 유통기한이든 소비기한이든 이렇게 이런 표시제도 때문에 들어오는 음식점이 있을 텐데 이것을 지금 소각이나 매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품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비닐에 봉투도 뜯지 않은 상태로 통째로 소각장 집어넣어버려요. 프랑스에서는 이걸 금지시켰어요. 식품회사나 유통업체들이 식품을 포장재도 뜯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이나 매립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강한 규제로 가야 되고요.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공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식품회사들한테 보고의 의무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식품을 폐기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지금 이거와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를 잡는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회사에게 연간 식품 폐기량과 그 폐기 방법, 폐기된 식품을 소각했는지, 재활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 보고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표를 통해서 식품과 유통 단계에서의 식품 낭비가 얼마만큼 일어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들이 도래한 것들에 대해서는 라스트 오더나 이후에 소셜 슈퍼마켓 같은 이런 인프라들을 통해서 할인 판매 등을 통해서 어쨌든 계속 인간에게 최종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식품 업사이클링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 식품 업사이클링 쪽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앞에서 이제 그 농업 산지에서의 그 폐기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별도의 연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못난이 채소처럼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산지에서 바로 폐기되는 그 농산물의 양은 어쨌든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고부가 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R&D를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음식 소비 단계에서는 식자재 관리 디지털화가 필요한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벤처 기업들이 지금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지금 일종의 그 배민을 생각하면 됩니다. 배달의 민족에서는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요거는 앞 단계에서 음식점과 식자재를 공급하는 이쪽 도매상 사이에서의 이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필요한 양을 즉시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양만큼 즉시에 공급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도 과잉 구매를 해서 보관했다가 폐기되는 식자재의 양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독일에서 이런 식자재 디지털 플랫폼이 만들어졌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이게 유니콘 기업이 됐어요. 매출이 조 단위가 되면 이제 유니콘 기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자재 관리와 관련해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면서 최적화시키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이 아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음식점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감량화시키는 그런 규제 강화가 필요하고요. 관련된 또 인프라도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이게 가령 이제 요즘은 급식소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기술이 개입돼가지고 식판을 딱 버리잖아요. 버렸을 때 일단 인공지능이 스캔을 해요. 스캔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무엇을 덜 남겼는지 이를 계속 스캔을 하면서 그것을 자료로서 남겨서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메뉴는 사람들이 많이 남기는 메뉴다. 어떤 거는 잘 먹는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서 관리가 되게 되면 앞으로 식단을 짤 때 사람들의 안 먹고 남기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 제일 좋은 방법은 음식점에서 주문 식단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한상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먹고 남기다 보니 결국은 쓰레기로 버려지는 양이 많은 건데, 주문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밥하고 국뿐만 아니라 반찬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찬 하나하나의 가격이 다 매겨져 있어서 내가 반찬을 2개만 주문하면은 밥값이 싸지는 거죠, 식사비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주문 식단제인데, 주문 식단제를 음식점이 싫어해요. 왜? 번거롭다고. 그리고 반찬 하나하나를 원가를 따져서 가격을 부여해서 이걸 관리하기가 음식점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한 상으로 그냥
통으로 그냥 팔고 음식물 쓰레기 남으면 그냥 쓰레기로 버리고 이 방식이 편하다라고 해서 주문식단제가 도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시스템이 발전을 했으니까 이제 조금 더 디지털 방식의 주문들이 강화가 되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령 이제 음식 배달 같은 경우에도 반찬도 이제 배달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도 보게 되면 요즘은 어떤 식당 가면 다 테이블마다 주문 그게 태블릿이 다 있어요. 거기서 테이블에서 바로 주문을 하거든요. 안 부르고. 그러면 테이블에서 주문하는 방식이면 테이블에서 그냥 메뉴를 하나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메뉴에 들어가서도 주 메뉴와 사이드 메뉴도 각각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의 주문 방식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좀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런 주문 체계에서의 혁신을 통해서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정에서는 사실은 이게 참 답은 없기는 한데요. 가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부분은 일반적인 해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냥 지식의 공유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공유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산림의 고수들이 계속해서 그런 노하우들을 개발해서 올리면 이런 노하우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앞으로 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초코라고 하는 업체가 아까 그 식자재 디지털 플랫폼 개념이 되겠고요.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 중에서 요것도 얘기해야 되겠구나. 지금 요새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디스포저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불법 제품들이 확산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스포저라고 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도로 내려보내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합법 제품은 어떤 거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100% 내려보내면 불법이에요. 음식물 쓰레기의 건더기의 80%는 걸러서 20% 미만만 내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갈아서 건더기의 80%는 걸러가지고 이걸 음식물 쓰레기로 빼낼 거면 애초에 갈지를 말아야죠. 기껏 갈았더니만 또 건더기의 80%를 걸으라고 하게 되면은 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번거로워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실제 싱크대 밑에 오물 분쇄기를 설치할 때 거름통을 싹 빼버려요. 그러니까 불법 개변조 제품이 되는 겁니다. 거름통을 싹 빼버리게 되면은 불법이에요. 그런 제품을 사용한 주민들도 처벌 대상이에요. 문제는 단속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가정에 들어가서 싱크대를 열어가지고 불법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걸 적발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준은 있으나 집행이 되지 않는 규제의 사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불법 개변조 제품들이 이렇게 쭉 판을 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준을 정해서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제품만 사용해. 이거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판매 자체를 지금 금지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오물 분쇄기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 종말 처리장은 가정에서 막 음식물 쓰레기까지 갈아서 내려보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은 시설이 아니에요. 설거지한 물, 샤워한 물, 변기에서 내린 물 정도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본 건데 여기에 가정이나 식당에서 너도 나도 음식물 쓰레기 갈아서 내려보내기 시작하면 하수 처리장이 견딜 수가 없어요. 뻥 터져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편하게 버리려고 했다가 화장실 변기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오물 분쇄기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물 분쇄기가 편하다고 써보라고 권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사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 배출이 되면은 크게 보면 사료나 퇴비나 바이오가스 이렇게 재활용이 되는 건데요. 지금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이용하는 것은 거의 금지가 됐어요. 돼지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실제 돼지한테 먹이는 것은 금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사료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료로 쓰지 않습니다. 지금 사료로 일부 쓰이는 것은 동해 등의 유충, 키우는 용으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건조시켜서 퇴비로 이용하는데 어떤 퇴비로 이용하냐?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주까리박이거든요. 아주까리 기름 짜고 난 찌꺼기. 그걸 돈 주고 외국에서 사와요,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데요. 그 아주까리 박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시킨 가루들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시켜서 그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게 바이오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섞여서 메탄을 생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같이 썩을 수 있는 쓰레기를 공기가 통하지 않는 조건에서 발효를 시키게 되면은 공기가 통하지 않는 조건이 뭐냐면 이제 혐기성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공기를 싫어하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조건이면 그 공기를 싫어하는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런 혐기성 미생물들이 분해를 하게 되면은 메탄이라는 가스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메탄 가스는 이제 우리 도시가스하고 같은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립장에 묻거나 하면서 메탄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면 강력한 온실가스가 되는데요. 이것을 따로 모을 수만 있으면은 에너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생물에서 유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 온실가스 배출로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오가스를 우리가 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시켜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재생 에너지로 사용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자. 이렇게 지금 방향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음식물 쓰레기도 바이오가스로 보내서 생산하자 이렇게 하고요. 음식물 쓰레기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하고 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유, 하수 슬러지 이렇게 썩을 수 있는 쓰레기들은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음식점에서 축산 농가로 특히 개사육장으로 보내는 이런 시스템은 다 없애버리는 게 맞고요. 지금 그 분리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는 어쨌든 아마 바이오가스 쪽으로 가는 게 아마 큰 방향 줄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그 시민 실천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이걸 한꺼번에 자원화 시설로 대규모로 운반해서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공해서 자원화하는 방식보다는 발생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퇴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그 모델로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생원 자원화 모델을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이 발생원 자원화 모델이 도시 내 도시농업 운동과 어떻게 연계가 될 거냐.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조금 더 기계를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파트 단지에 단지형 퇴비화 시설, 그러니까 대규모의 퇴비화 설비를 설치를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그 기계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면은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시켜서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도시 내에서 퇴비를 만든 다음에 도시에서 필요한 퇴비로 공급하는 것이죠. 도시 농업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고 도시 수목에서도 퇴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도시 수목에 필요한 퇴비를 공급하는 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대규모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퇴비 상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옥상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를 하고 여기서 만든 퇴비를 가지고 소규모로 이제 옥상에서 야채를 키워서 먹는 그런 방법인데 요즘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특히 그 MZ 세대들 중에서 비건 인구가 많아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MZ 세대들의 그 비건 인구들이 이런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옥상에서 우리 채소 키워 먹자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 옥상에서 채소를 키워 먹자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활동이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도시 내에서의 소규모 퇴비화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운동들이 조금 더 활발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 유사 사례들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잘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도시 내에서 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가 도시 밖으로 나가서 장거리 이동을 해서 사료로 퇴비로 만들어져서 이것들이 이제 또 이렇게 활용되는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는 모델보다는 도시 내에서 순환되는 지역 순환 완결형 재활용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는 우리 식품 업사이클링 이 흐름들을 좀 주목해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식품과 관련된 대세는 식품 업사이클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품 업사이클링은 이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음식물 혹은 식품에서의 부산물이나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는 통상적으로 깨끗한 것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료 공장에 사료를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퇴비 공장에 퇴비로 보내는 방법인데 식품 업사이클링은 사료로 보내지 말고 다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먼저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당연히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버렸던 것들 중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 영양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고부가 가치로 가공을 하자. 이게 식품 업사이클링인데요.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흥미롭게 진행이 됩니다. 보시는 하면은 이제 맥주 공장에서 맥주 짜고 난 찌꺼기죠. 맥주박이라고 하잖아요. 이 맥주박은 어차피 보리로 만든 거 아니에요? 보리로 만든 것인데 이건 그냥 다 사료 공장으로 간 건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바로 만든 거죠. 이 에너지바가 왜 잘 팔리냐? 요새 비건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식품으로, 그러니까 식물로 만든 에너지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맥주박을 가지고 에너지바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콩비지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과자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식물을 이용해서 소에서 짠 우유를 대체하는 것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의 식품 활용 방법들을 모색을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제가 어젠가 최근에 봤던 재밌는 게 프루트 스마트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주스 생산 과정에서 그러니까 주스 공장에서 주스를 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과육하고 껍질하고 씨앗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옛날에 다 쓰레기로 지금 사료 공장으로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말려 가지고 대체 밀가루를 만드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래서 요새 얘들이 출시한 게 사과맛 크래커 이런 것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켄테크라고 하는 회사는 살구 씨앗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에 이제 살구씨 안쪽에 살구씨 안에 보면 요게 씨앗이 있는 건데 요게 독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먹으면 우리가 이거 성인들도 이거 한 50개 먹으면 죽어요. 굉장히 유독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살구 씨앗에서 그 독성 성분을 제거를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식품으로 가공을 하는 것인데요.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그다음에 오일도 만들고 아니면 초콜릿 스프레드도 만들고 이런 식품으로 가공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요새 보면 이제 우유를 소 우유를 대체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쌀 우유
두유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아몬드 밀크까지 나오는데요. 어쨌든 소우유보다는 이렇게 아몬드 밀크까지 가는 게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드는 건데 아몬드 밀크 같은 경우에는 물 발자국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물 소비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그 식품 가공 공장에서 버려지는 씨앗을 이용해서 우유를 만들게 되면은 저 아몬드 우유보다도 물 발자국이 16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에서도 복숭아 씨 음식물 쓰레기도 아니니까 쓰레기로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과육의 씨앗은 진짜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식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벤처 기업인데 아니나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얘들은 이제 못난이 채소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산지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다 버려지고 있는데 이놈들만을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얇게 슬라이스를 한 다음에 이것을 영양 성분이나 그 채소의 맛을 변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건조시키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요렇게 겹쳐서 만드는 거죠. 이게 얇게 슬라이스 한 다음에 요걸 겹쳐서 그릇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예쁜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부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물을 딱 부으게 되면 이런 식품으로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식품 업사이클링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앞으로 식품 산업에서의 대세는 식품 업사이클링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2020년 기준에서 한 70조 정도의 산업 규모인데요. 한 10년 지나면은 110조 규모로 식품 업사이클 산업이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사실 한살림 같은 곳에서도 이런 좀 식품 업사이클 같은 곳에 좀 전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면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과 MOU 협약을 체결하고 여러 가지 벤처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해서 한살림도 이제 식품 가공 공장에서 부산물이 많이 나올 텐데 이것을 그냥 우리는 사료나 이런 것으로 버리지 말고 다시 이것도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모색해서 가공을 잘해주는 그렇게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식품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사료로 버리면 우리가 잘 재활용한 거야, 잘한 거야 이렇게 본 건데 순환 경제에서는 그게 최선이 아닙니다. 어쨌든 다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식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식량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식품 산업의 대응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 왔던 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환경제와 그 분리배출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런 책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지났네요. 자,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